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공식적인 칭의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이명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또 무상 여론조사, 또 통일교의 청탁을 동반한 고가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초 이제 특검의 구형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또 추징금 9억여 원이었는데 이와는 달리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너무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또 김건희 여사 측은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다소 높게 선고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께 먼저 이 선고 형량 부족했는지 아니면 적절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도했다고 보시는지 그 평가부터 먼저 한 번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비교적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악마화를 많이 했었고 지금 특검의 수사도 억지 조작 기소인 면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건도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020년, 2021년 문재인 검찰 있을 때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소위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수사하지 못했던 건이고 명태균 건 역시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대선 같은 이런 어떤 수백 번의 여론조사,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에 있어서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공천을 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건품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처신의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지나치게 그동안 특검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억지 조작 어떤 그런 분위기와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일명 저는 태산, 명동, 서일필 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산을 흔들었지만 결국 쥐 한 마리 나왔다. 예, 그런 이제 평가를 하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과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구형이 15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는 11년, 4년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11년은 도이치 사건과 통일교를 합쳐서였고요. 그리고 4년으로 구형이 되었었던 것은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 이 사람이 결국 확정이 된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이 통일교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 이것도 일부만 유죄가 되었는데도 1년 8개월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특검 측에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계상해서 구형을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판결은 일단은 일부 무죄들이 나왔기 때문에 1년 8개월이라는 형이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특검법 안에 민주당이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처음에 무죄가 나온 800만 원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봐야겠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민주당 쪽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남 전 의원님, 형량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특검의 구형량의 대략 8분의 1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게 무죄 판결을 쓰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좀 논리를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춘 게 아니냐, 내지는 좀 논리를 비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만한 무죄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알선 수재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 피고인의 지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최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그게 말단 공무원 지위만 인정됐어도 지금 인정된 액수가 대략 7천만 원이 좀 넘으니까요. 수뢰액으로 뇌물이라고 치면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어떤 이권을 취한 거에 비해서는 1년 8개월의 형량은 역시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서 1년 8개월 납득이 되십니까? 라고 제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양형 맞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13년을 어떻게 보면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내사 보고서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2013년도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제대로 들여다봤습니까? 여러 시간을 들여서 무혐의를 설명하는데 급급했던 그 검찰, 증거 수집에는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던 것인지 좀 자성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을 때 느꼈던 이 소회는 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과 이 체험에 다 기반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상당히 강력하게 느꼈었습니다. 판례를 보면서도 그랬고 법이 추상화돼서 규정된 부분을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돌출적이다. 심지어는 저는 틀렸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순히 국민들이 납득 못하시는 것이 이게 법 감정과 어긋났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토론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또 의견 차들이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씨나 또 상당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고에 앞서서 판사는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의 적용은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자, 이런 부분 강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고려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형량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피고인의 지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판결 선고 전에 약간의 서설이 있었는데 대단히 일반적인 판결 선고 때는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이른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예. 라틴어 법원을 인용했는데 이거 무죄구나 라는 예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어서 참 좀 희한하게 한다 선고 예. 이례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같은 그 판사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판단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지위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것에 부합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을 볼 때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게 두 사람이라 합니다. 수술대에서 놓인 환자가 이제 맷을 든 의사를 볼 때 이제 위대하게 보이고 또 법정에서 판사의 한마디가 참 위대하게 보이는데 판사가 첫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사실은 그 판결문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치주의 채택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은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이제 하겠다는 대원칙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해서 3대 특검에 이루어진 이런 어떤 수사와 재판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법치주의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라 할지라도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어떤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판사의 재판부의 좀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처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봐줘서도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그러나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재판부의 의지를 초반부에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단히 이례적이죠. 재판부가 이 주문을 읽기 전까지 공소 사실이 어떻게 왔고 그리고 본인들은 재판부로서 사실 인정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법리에 따라서 결론에 도출했는지 그리고 주문을 읽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력자와 권력을 잃은 자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을 잃은 자는 아마 김건희 씨를 지칭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 부분은 뭐 법리의 적용에 따랐을 때 뭔가 봐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자기 해명 아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사실상 무죄를 여러 이 혐의에 대해서 줬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꾸짖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법 정의를 세우면서 단죄하는 자리예요. 이 부분을 뭐 치장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거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실관계를 쓰는 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서서를 단 그 의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이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재판부로도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족에 가까운 설명을 달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 저는 인터뷰 프로레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선고가 나왔던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권자, 최종 지휘권자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떠한 정쟁의 요소로서 활용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다시 이것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반에 그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가 있긴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 없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무죄가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재판부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 부분부터 이제 각각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볼 텐데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됐었던 부분이기도 했었죠. 자,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재판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에 대해서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도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거니까 주가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 피고인도 알고는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 흔히 얘기하는 공범인데 예. 그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을 같은 그 인식하에 고의를 갖고 이제 행위를 나눠서 실행했을 때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주가 조작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알면서 김건희 피고인은 자기 계좌로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됩니다. 7초 매매라는 것은 다른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이거를 얼마에 몇만 주 매도 주문을 내라고 전해 달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확하게 7초 후에 당시 김건희 피고인이 8만 주 3,300원의 정확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매도 주문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범이 아니라면 그럼 우연의 일치냐 이게. 그리고 지금 무죄 판결을 쓰면서 도이치모터스 다른 공범들이 김건희 피고인 명의로 돼 있는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 그러니까 주식 장외 거래로 시간 외 거래로 시세보다 싸게 매도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만약에 공범이었으면 그렇게 싸게 시세보다 싸게 매도해서 손해를 끼쳤겠느냐 그걸 무죄 이유로 설시를 했어요. 근데 그건 반대로 유죄의 증거죠. 어느 누구가 내 계좌를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그게 주가 조작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싸게 블록딜로 매도를 했는데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 때도 있고 시세보다 높게 살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그걸 무죄의 증거로 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긍하기 어렵다 정말 이 예. 무죄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쨌든 공동정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설시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7초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이야기한 것이 재판부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굳이 언급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특검에서 항소를 하면서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지명이 되었었던 전주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방조범으로서 처벌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했었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일단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정범으로 할 정도로 어떠한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용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아마도 특검 측에서 항소심에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재판부가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든 근거가 시세 조정 세력들이 그 누구도 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시세 조정에 관해서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는 예. 점을 들었습니다.
이 본인들의 죄값도 감춰야 되고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말의 신빙성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게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7초 매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이 시세 조정 세력들 김모 씨가 민모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3,300원에 매도하라고 하셈. 정확히 7초 후에 김건희 씨가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이 부분이 공범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선행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니까요. 거기선 주가 조작의 하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이 주식을 여러 계좌에 나눠서 분산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기간에 본인이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계좌에선 팔고 이 계좌에선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짜 매매 어떤 거래 형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의아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김건희 씨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조작범들한테 40%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툴툴대면서 정확히 거기에 산정에 맞는 금액을 주기도 했어요. 이게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행 판결인 대법원에서까지 주가 조작이라고 인정된 사실을 걷어내고 이 정도는 공범이 아니다. 이게 법조인들도 공범이란 게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막만 봐도 같이 행위를 한 사람과 공범으로 의율하거든요. 그런데 이 쩐주 역할을 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권오수 회장과 지금 이제 주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징역 3년에 뭐 2년도 있고 한데 이제 다 집행유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돈을 맡긴 쩐주 역할을 한 사람 중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 손모 씨만 방조 혐의로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 말한 것처럼 대통령인데 어떻게 권오수 회장 등이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특검에서도 조사를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주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어떤 주가 조작하는 것은 이제 몰랐다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그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 자체가 당시에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주가 조작의 어떤 주식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 조작으로 판별된 결론이 난 어떤 그런 어떤 주식은 대부분 상패 내지는 굉장히 회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그때 당시 2009년, 2013년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회사 자체도 수입차 브랜드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그런 어떤 주가 조작과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다른데 설사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이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딱 한 사람만 즉 전주 역할을 한 사람 중에서는 딱 한 사람 손모 씨만 지금 이제 방조 혐의로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본다면 또 손모 씨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상황은 또 굉장히 또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갖고 있는 기간도 극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트레이드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죠.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는 보유 기간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트레이드도 손모 씨에 비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 혐의로 만약에 항소심이 다툴 때도 손모 씨와의 어떤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포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정범으로 특검에서 기소할 때부터 이건 억지 기소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 공동정범으로 이제 안 다루니까 결국은 이제 방조 혐의로 다룰 때도 손모 씨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만 쉽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마치 이제 이미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주가 조작 확정 판결이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조금 다른 사건과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회장, 이른바 지배주주가 가담을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권오수 회장의 가장 큰 목적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때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그렇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주가 떨어지면 주식 담보 잡았던 금융기관에서 반대 매매가 바로 들어옵니다. 반대 매매는 보통 하한가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폭락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경영권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 망가질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권오수 회장의 가장 큰 목적은 주가를 받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안 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반대 매매 안 당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명함을 파갖고 다녔었잖아요. 옛날부터 김건희 피고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그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의 사건하고 다르다고 말한 것은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됐는데 이제 항소심부터 이제 권오수 회장도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주식 내지는 그 기업이 상폐 내지는 어떤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보통 거는 좀 다른 것은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던 숫자라든지 매매 건수라든지 이런 게 보통의 주가 조작은 굉장히 많이 나서 사고 팔고 반대 매매를 하면서 주가도 한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주가 소위 말해서 뭐 1차에서 4차까지 벌어진 그때 당시에도 보면 통상보다는 사실은 이 상승도 굉장히 좀 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좀 상황은 좀 다르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확정 판결 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한 사람만 전주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방조 혐의로 손모씨가 됐다. 나머지는 다 플레이어 주포였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짧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많이 띄워서 많은 돈을 버는 게 권오수 회장의 목적이 아니고 주가를 받치는 거.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안 당하고 자기 회사 지분을 지켰어요. 그렇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중에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제 서수원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매매 단지 분양 사업이 성공하면서 이제 자금난이 풀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게 주가 조작했던 게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는 건 전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바로 이 직전에 어제 오후에 저희 JTBC 시사 프로그램인 이가영 라이브에서 바로 두 분이 이 주제로 토론을 나누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이야기 나누지 못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히 서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이야기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또 강전혜 변호사님이 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방조 혐의로 왜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라면 뭐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특검의 어떤 실수였던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좀 과했던 것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대변인님께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형사재판에서는요. 재판부가 공소장에 없으니 방조 우리가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다. 판단조차 나아가지 못한다.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내란 방조 혐의로 올라왔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는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실체에 더 접근한 정확한 판결에 나아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의중은 이건 최소한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최소한 방조는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지휘로 방조, 왜냐하면 이거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선행 판결에서도 똑같이 아까 말씀 주신 그 주포가 아닌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방조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이런 맥락을 거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우리는
공소장이 없으니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아마 이 해당 재판부가 제가 설명 자료를 봤을 때는 시효가 지났다고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선행 판결인 대법원에서 딱 시기를 나눠서 뭐는 시효가 지났다라고 가르마를 타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시효가 지난 부분을 덜어내고 그 이후의 사정을 담아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 판결을 이번 재판부가 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씨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공동정범 기소됐을 때 무죄 나오고 항소심에서 방조로서 처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손 씨와 김건희 여사가 비슷하고 손 씨가 그때 무죄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손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러한 논리를 대통령실에서도 했었던 것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이번에 예비적으로 방조 같은 것들을 넣었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앞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결국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와 이번 판결이 크게 다른 바가 없다. 특검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사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꼭 특검만의 탓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특검이라는 것은 법안으로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민주당이 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쟁화를 해왔었고 특검에도 어떻게 보면 떠넘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었지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뒤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차마 방조라는 이야기를 입에조차 못 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못한 것이죠. 다만 이제 방조로 기소를 한다고 해도 손 씨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주범들과의 연락 관계라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김건희 피고인 정도의 가담 정도라면 방조보다는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 저도 법조인 된 지 3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인데 이거를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로 기소한다 처음부터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이번 1심 판결처럼 이게 방조범은 인정될 것 같지만 뭐 이런 사족을 좀 붙였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한덕수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그때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죠. 근데 방조로 기소한 사건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더 높은 혐의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거꾸로예요. 김건희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는데 재판을 해보고 증거를 따져보면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면 사실은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없더라도 더 작은 혐의로는 유죄 판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방조라고 생각이 됐으면 방조 유죄 판결을 썼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부분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저는 이진관 재판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해서 결국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내란 어떤 방조로 특검에서 공소를 했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 그것을 공소장 변경을 오히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진관 재판부가 정말 좀 이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께서 이건 충분히 공동정범으로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2020년, 2021년에 그렇게 수사를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즉 문재인 검찰 때는 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어떤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 논리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거죠. 그때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그 태산이 명동처럼 갖가지 어떤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또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과거에 많은 사람들 불러서 압박 어떤 수사를 했지만 더 이상 나온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지금 재판부가 결국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검찰, 이 경우에는 특검입니다만 공소장을 변경해보라고 권유하는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우리 법 제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그리고 계속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기소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잖아요. 사실은 이른바 윤석열 마피아라고 불리울 정도의 한 그룹의 검사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몇 년째 반복하시는 건 조금 듣기 거북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지휘권 수사 라인에서 배제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걸 지휘권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사들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그렇게 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배제를 시킨 그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그런 어떤 검사들이 그런 강 큰 검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사단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그 상황에서도 기소를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오늘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무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명태균 씨 무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을 한 것이냐 아니냐, 약속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금품 수수를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이득이 전속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하지 않음으로 무죄? 이 피고인 부부한테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여러 이준석 정치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등에게 줬으니 이 사람들도 받아보는 그리고 본인들이 돌려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준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성립이 되면 여론조사를 돌리는 업체들이 어떤 정치인에게나 어떤 정치 캠프에게나 갖다 주고 우리가 원래 돌리던 걸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대가를 받더라도 문제 없어라는 판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천 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 결론은 너무 정치 영역에 대한 몰이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런 공당의 절차를 거쳐서 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강선훈 의원 그 금품 수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김경시 의원 그 당시에 다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결론을 이 재판부가 내리고 있다. 이런 인상 받습니다. 예, 재판부가 상당히 순진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저는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지점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공관위원들이 그 김영선의 공천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재판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고 우리 전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공관위원장 상현이에게 전화하겠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들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유죄 판단이 나올 만한 어떤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집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지금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혐의점이거든요. 인정한 것처럼 58회 정도가 있지만 결국 부부가 전속적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3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회라는 것도 저는 불과하다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뒤집힐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홍석준 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특검의 수사가 좀 더 확실했다라면은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강전의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치 특히 큰 선거를 하면요, 사실은 본인들이 정치에 좀 영향력 내지는 선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뭐 제공해 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여론조사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아니,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다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캠프에도 가가지고 갖다 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저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명태균 씨가 갖고 온 또 여론조사도 공표용이 아니고 비공표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여론조사가 대선 후보에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저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반대급부로 지금 이제 그 김명선 의원 어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시에 했던 사항을 이제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에 했던 사항은 대원칙이 청년, 여성을 좀 우대하자 그런 게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원에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리고 대구에는 이인선 의원이 이제 여성이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시에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도 전화는 받았지만 당시 어떤 원칙 프로세스에서 했다고 특검에 아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저는 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혀 이런 방구 언질도 없이 한 번 돌려서 그걸 갖고 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심 판결대로 그 부분은 무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8번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58번 돌린 조사 결과를 매번 줬습니다.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표 여론조사는 오히려 언론기관에서 특히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는 여기저기 언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려서 그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표 여론조사는 따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공표는 따로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선 막바지에는 명태균 씨가 5천 샘플짜리를 합니다. 이게 5천 샘플은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고 이 JTBC나 뭐 중앙일보 같은 큰 언론기관에서도 5천 샘플짜리 여론조사는 못 돌려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보통은 한 1,000명, 2,000명. 예, 그렇죠. 왜 필요하냐? 비공표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캐치프레이즈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판결문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 받아본 게 아니라서 무죄라고 했는데 두 사람만 받아보면 오히려 이익이 적죠. 대선 캠프에 여러 사람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전략을 짜고 수정을 해야 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큰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의 이유 중에 이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게 무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누가 나쁜 짓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사실은 경남 창원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이른바 단수공천,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경선도 안 치르고 꽂혀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리한 공천이었기 때문에 여러 녹취 파일에도 나옵니다만 당시 원조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한홍 의원도 반대를 하고 권성동 의원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 당선자 부부의 힘으로 그 무리한 일이 성공에 이른 겁니다. 이게 대가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 내용을 보면은요. 당 쪽에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얘기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많이 뭐 유명해진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한데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네, 맞습니다. 했었던 그 내용이었죠. 표현이 있었죠. 그 예. 말은 결국에는 어떤 인위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들어갔던 공관위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객관적으로 했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저희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피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히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 측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언급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짚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무죄 판단을 하면서라도 짚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어떤 유의미한 증거조차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일하게 일부 유죄로 인정됐었던 부분인 거죠.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에 대한 청탁과 함께 또 8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또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명품백 2개 중 하나는 이제 인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는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인정이 안 됐던 것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한 언론이 제목을 달았던데 일금품 일청탁 해야지만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요. 예. 왜냐하면 2022년도 4월 7일에 800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3달 뒤에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또 갖다 줘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7월경에 6천만 원대였나요? 그 그라프 목걸이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재판부는 딱딱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갖다 줄 때는 대통령 당선되신 거 축하한다면서 덕담만 나눴네. 청탁 관계가 없었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탁을 하거나 하는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무죄. 그 뒤에 갔을 때는 통일교회 현안인 UN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한테 언지를 주고 잘 부탁한다고 했네. 그때 매우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합니다.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계속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너무나 명징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증거가 나오면 유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언급이 있었던 또 목걸이는 유죄.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에게 뭔가 현안을 청탁하러 갈 때는 처음에는 준비 작업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영부인에게 샤넬 가방을 가져가서 우리 이 현안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죠. 빌드업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을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진 범죄 성격을 가졌다는 그 특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기계적으로 그것도 매우 기계적으로 판단했다 생각합니다. 예. 홍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죄로 인정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 게 이제 1년 8개월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법적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의 것만 일단은 그 알선수재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것도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도덕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영부인으로서 했던 처신을 재판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거부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도 뭐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특활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도 많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김건희 여사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 혹은 영부인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사례를 이제 단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경종을 울리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문 논리대로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샤넬백 2개 중에 제일 먼저 준 거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 없이 그냥 당선 축하한다고 하면서 줬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잖아요. 의례적인 인사였다. 예.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니 예. 그러면 앞으로 당선 축하금으로 뭐 800만 원을 받던 8억을 받던 그 논리대로라면 아무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탁에는요. 구체적으로 아주 뭐 이런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명시적인 청탁도 있는 거지만 이른바 묵시적인 청탁도 있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왜 주는지 알아요. 그건 속내는 앞으로 이제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됐으니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실은 배우자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할 수도 있는 큰 권력을 얻었으니 우리 교단 내지는 제가 하는 일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왜 줘요? 비싼 거를. 예. 그러면 명시적인 청탁 없다고 해서 무죄라면 묵시적인 청탁은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 안 했나요? 여태까지? 안 그렇거든요. 수많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건너간 금품에 대해서 유죄 선고한 판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혜 변호사님 이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이 800만 원짜리만 따로 빼서 이 당시에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유죄로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 물품 중에서 유죄로 판단이 된 두 번째 샤넬백과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합쳤을 때 한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7,500만 원에 800만 원짜리가 추가된다고 해서 징역형이 확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저 추징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800만 원짜리가 꼭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부적절했고 또 그리고 재판부의 첫 번째 수령에 대해서 제외를 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지난달 26일에 이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또 기소된 게 이제 메간 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배용 씨로부터 이제 금거부기를 받았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이번 선고가요,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 변호사님? 일단 이 메간 매직도 김건희 씨가 법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부의 제로였다는. 왜냐하면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영부인이 받으면서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반대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 사실관계가 일단 인정이 된 겁니다. 일부라도.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직을 주는 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UN 535국을 유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금거북일 받고 국가 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내주고 또 국정원 법률 특보로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가게 되고 그 대가로 본인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유지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비슷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논쟁이 토론이 되기는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제 1년 8개월 선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자백, 반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홍 전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반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그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뭐 사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참작이 됐을 것 같고 특히 뭐 제 생각에는 뭐 법원에서 명시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상 최초의 대통령 부부의 지금 구속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면들도 감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 이배용 위원장의 매간 매직 건은 또 달리 다툼의 어떤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일단은 그 행동했던 처신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과연 그게 매간 매직으로 연결될 거냐 이건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록되도록 하는 역할 등등의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일찍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이 교육부 장관 내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간다는 설이 바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감사의 표시로 뭐 금급을 준 게 자체가 사실은 잘 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간다, 매간 매직을 했다 이런 또 논리는 너무 많이 나간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완전 이건 또 새로운 또 법적 다툼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뭐 금거북이가 다른 물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작은 게 문제일까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대략 그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예.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거는 대략 한 1억쯤 그 하도 여러 개를 받아갖고 합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 뭐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게 1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사위가 국무총리실 이제 비서실장으로 갔죠. 뭐 자리 벼슬의 높이와 대가 관계로 볼 때 다른 거보다 액수가 좀 작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매간 매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판결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난 거 관련해서 인정된 액수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요번에 인정된 게 대략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어느 저 시골의 구급 공무원이 그 정도의 액수를 받았으면 최하 징역 7년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으면 1년 8개월이에요. 이게 균형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른바 매관 매직과 관련한 그 재판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매관 매직은 옛날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무슨 사극 볼 때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김건희 피고인이. 몇백 년 전에나 성행하던 거를 지금 21세기가 된 지도 벌써 하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 그걸 했단 말이죠. 이게 좀 법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엄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내용들
보면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한 1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근거부비 한 265만 원, 그리고 이제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또 시계는 3,9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해귀한 판결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이 이 용두사미의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했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식 입장은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그리고 저희 당은 통상적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좀 전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정치가 정당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일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청문회를 하고 또 특검을 하겠다, 특별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또 직연 판사의 지난 2025년 3월달 판단에 대해서는 또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서는 직연 판사했던 뭐 룸살롱 운운하면서 그렇게 압박, 협박을 갔는데 이런 어떤 정치계, 정당의 어떤 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심대하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별 판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어떤 논평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어떤 논평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선고가 났을 때 국민의힘이 입장 표명을 했었나요?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저희가 민주당보다 먼저 입장에 나갔습니다. 어떤 입장을? 저희 국민들께 사죄하는 입장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나왔었습니다. 사죄를 인용이 하셨나요? 되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예, 그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했던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협박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런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또 그런 이야기인데 장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국민의힘은 사법부보다 더 존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야밤에 김문수 후보를 사실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아주 무리한 시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이 23년 중형에 대해서도 함구했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 아니었던 윤석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하루도 정치인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실상 정권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화하고 정권 내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엄호하고 모든 일을 해도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나와도 그럴 수 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속은 거다. 이건 뭐 보안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염치가 있는 공당이라면 국민들께 사죄 드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간단한 걸 못하는 정당은 저는 정말 존립의 이유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예.